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있느냐 하면은 기원전부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서양의학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그분이 기원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에서. 그 당시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정신과에 관한 질병을 몇 가지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기술된 것이 멜랑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우울증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우울증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신과에 대한 그 진단명을 4가지를 이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올라올 정도로 기술이 됐다면 그때도 많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았다는 뜻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신체 뇌에 어떤 병변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정상인이나 우울증이나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견해낸 것이 소위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각을 이래 받으면 그 감각을 뇌에 전해야 되거든요. 전하는 거는 이 전신줄이랑 마찬가지라. 전신줄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전신줄 모양으로 일렬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에서 나오는 이런 줄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다른 줄기하고 이렇게 이제 연접해 있는 거야. 조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요 부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부학적으로 연접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면 연접부가 있으면 감각을 우리가 접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면 요 연접부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어요? 아, 이 감각을 옮겨주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발견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주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이 속도는 광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얼마나 빨리 간다 이런 걸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배를 타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그 전달 물질이 관여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아야 그런가 혹은 적으면 그런가 이 기준은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신체적인 발견이고 지금 뇌과학을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조만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신체적인 거고 심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좋은 것도 스트레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스트레스고 자연재해도 스트레스고 인위적인 것도 스트레스고 뭐 스트레스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진다. 이런 논리가 또 있는 거예요. 가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또 그 외에 뭐 참 발견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선 그런 거 하고 후천적으로 내가 주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적응을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우리가 받았던 스트레스하고 지금의 스트레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냐면 그때는 단순한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은. 사회도 바뀌었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도 다르지, 생활 방식도 다르지, 욕구도 달라졌지. 그러니까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도 스트레스하고 관계 있는 게 많지만은 순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어떤 질병도 오면은 원인을 캐기 전에 당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해도 크게 틀리지를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그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응해서 잘 풀어가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지. 스트레스를 전혀 없는 데서 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지만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DNA에서의 어떤 기질적인 우울,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의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후천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적응하는 능력의 힘, 이것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안 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이 생기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아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울증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나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나와 어떤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잘 인식하는 힘이 크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설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아를 그래도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이름이 하나하나씩 붙어 있어. 예를 들면 뭐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내 탓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네 탓이다.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소위 투사라고 그래서 프로젝션.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다고 하면은 마음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 함입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내 탓이로다. 이걸 먼저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든지 하면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화하는 거, 합리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이 발달한다는 것은 동일시한다는 말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닮는다는 것은 모방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고 말이지.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은 자아를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이제 그런 게 많을수록 또 그 무기 중에는 병리적인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병리적인 게 아니고 건강한 것이 크면 클수록 자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와 비교하자면 신체는 면역성이 많아야 병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 면역이 좀 떨어지니까 백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면역성을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구나.
아니면 스스로 자아의 강도를 키워나갔거나 또 안 그러면 더 건강한 자아 방어 기제를 넓혀서 실생활에 활용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우울증뿐 아니라 다른 모든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쉽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아의 힘이. 자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 하는 이 확신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아의 힘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주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자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어린 시절에 발생을 해요. 대체로 5살 이전에. 그리고 우리 속담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3살 때 이전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차차차차 자기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자아의 힘이 얼마나 커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키우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자녀가 자아가 크도록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허용하는 범위를 넓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좁게 자기 털대로 이제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안에만 집어넣어서 키우면은 자아가 크질 못하는 거예요. 고개만 맞춰서 크려고 하니까. 그러나 조금 위험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그만큼 자아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때 얘기거든요. 어릴 때 얘기인데, 이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그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흉악범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아가 발달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제 크니까, 그러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자아가 이제 크지도 못하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가설이거든요. 그럼 언젠가 그건 대체로 5살 이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자아의 강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그런 양심의 경계도 없는 거예요. 배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모두 눕혀놓고 어릴 때부터 재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가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발상은.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그 덩치 큰 흉악범을 말이지. 일정한 시간을 이제 치료한다고 젖병을 물리고 말이지. 대소변 가리는 걸 시간을 정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어릴 때 받아야 될 훈련을 이제 그것도 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파직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정신과 의사의 가설도 가설로서는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이미 형성될 크리티컬 페리오드,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린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흉악범들은 뭐를 주장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파직이 됐냐면 인권을 모독한 거예요. 이 다 큰 사람을 말이지 눕혀놓고 젖병을 물리고 이거는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결론이 난 게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좀 길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자아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험해서 자꾸 축적해 가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바탕이 되는 자아의 강도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이 자아의 경계라든지 습관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각을 한다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자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각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넓힐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폐쇄됐던 게 조금씩은 면역이 생겨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겠느냐? 그거는 경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것.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습관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달라져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보고 성공하면 그게 자아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되면은 좌절을 하는 거거든. 실패할 때 좌절의 늪에서 빠지지 말고 아, 이거는 그래서 실패했구나를 알면서 다시 긍정적인 자아 방어를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은 넓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방주사 안 맞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데 대한 경험적인 결과물이거든. 그러니까 자아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시고 성공적인 거는 면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실패한 것이라면 실패해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긍정적인 걸로 바꾸어서 다른 습관을 붙일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을 하시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